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다시 한번 5천 원의 벽에 막혔거든요. 이게 저는 좀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지금은 좀 결단을 어느 정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프를 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안팎까지. XRP 체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현재 XRP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알트코인 중에 이 XRP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리플이라고도 하죠. 리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 없이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리플은 좀 역사가 깊은 편이죠. 이거는 리플의 주봉입니다. 리플의 주봉, 업비트 차트인데요. 2018년도에 리플은 거의 뭐 왕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때 단번에 거의 5천 원 가까이, 초반에 한 300원도 안 하던 리플이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독 한국인들이 리플을 좋아했기 때문에 리플이 강력하게 오르니까 어쩔 수 없던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리플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랐다는 건 불과 4주에 불과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던 리플이 무려 거의 5천 원 가까이 4,900원을 넘었다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되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200원, 300원, 400원에 머무른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1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게 2017년이고요. 요때가 2021년인데 2017년에 고점에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한 5천 원 가까이 갔었는데 요땐 반이면 한 2,5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리플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죠. 가장 큰 이유가 SEC와의 소송 문제였습니다. 증권이다, 아니다. 요 시비 때문에 리플 투자자 분들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그 게리 겐슬러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큰 방해를 많이 했죠.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리스크가 거의 뭐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게리 겐슬러도 네, 조기에 물러나게 되고 SEC도 원래는 항소를 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소송 리스크는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됨과 동시에 단번에 엄청난 상승을 몰고 왔죠. 그래서 한 700원, 8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는 리플이 순식간에 한 5천 원 수준까지 한 5배 정도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때도 크게 올랐지만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2017년만큼은 아닌데 최고가로 보면 네, 요때보다 조금 더 넘치긴 했어요. 근데 뭐 몇십 원 더 올라가고 5천 원을 못 넘었습니다. 요게 리플 투자자분들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기도 하죠. 이제 이 소송이 끝나면서 리스크가 모두 다 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날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천 원에서 막혀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더 많이 빠지고, 오늘도 리플은 한 4.4% 정도 빠지게 됐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리플이 많이 올라갔던 게 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SEC와의 소송이 이제 끝나면서 리스크가 이제 해소됐다. 요런 내러티브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금융가의 연계 덕분에 앞으로 리플은 되게 많이 오를 거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이렇게 빵형이라고 불리는 네, 그분도 이 덕분에 그 인기도 되게 좀 많이 올라가고 트럼프랑 사진도 찍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이어가고 좀 기대치도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요때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을 할 때, 다시 한번 5천 원의 벽에 막혔거든요. 이게 저는 좀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쯤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한번 큰 조정을 겪었잖아요.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아, 내가 이 가격만 되면 매도를 해야지. 흔히 말하는 좀 물려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할 때는 뭐 시체가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만 하면 매도를 해서 탈출이라고 하죠.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매도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리플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좀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결단을 어느 정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클대로 가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치면 리플은 다시 또 큰 폭의, 여기에 매물대가 되게 큰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 매물대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워프를 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안팎까지. 그거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리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 나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리플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어떻게 보면 네, 여기가 매물대니까 지지선이 돼서 반등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이걸 뚫고 네, 큰 폭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보면 갈림길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플을 이때쯤부터 투자하셨다면 이 정도 수익만 해도 사실 작지 않은 수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4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한 30% 정도 지금 물려 있으실 텐데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고 있으실 텐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XRP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XRP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0%가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좀 리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XRP가 원래는 중앙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앞으로 뭐 쭉쭉 뻗어나갈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스테이블 코인에 붐이 불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리플 기반으로 발행하는 양은 현재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탑3를 꼽아봐라 하면 이더리움이 현재는 1위인 것 같고 그리고 트론 네트워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또 주요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체인 요렇게 세 개 정도가 이더리움이 현재는 압도적이고요. 요렇게 세 개 체인이 많이 쓰이고 XRP 체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는 XRP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쳐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리플을 투자해 오셨다면 이미 수익도 작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지금 같은 또 하락장의 위기가 좀 닥쳐올 염려도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다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한 반 정도를 팔았다. 그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러면 속상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내가 갖고 있는 반은 오른 거잖아요. 이래도 네, 기쁘게 생각할 수 있고 혹시나 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매도한 걸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은 조금 줄여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비중을 조금 줄여두는 건 지금 시점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하는 이더리움마저도 5,000달러를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가 5,000원을 못 넘고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또한 5,000달러를 못 넘고 있거든요. 알트코인 시장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관련된 글들을 좀 써봤습니다. 일단 크리스 라슨 회장이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5천만 XRP를 매도를 했다. 뭐 이제까지 누적 물량으로 한 7천만 개를 매도했다. 뭐 이런 썰들이 뭐 오가고 있어요. 뭐 이 관련된 이야기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분이 진짜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니까 뭐 블록체인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거를 움직이면 이동을 하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5천만 개면 물량이 너무 크잖아요. 네, 몇 천억 어치인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옮겼다는 거는 이유가 뭘까?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아니면 시장이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못 했다는 점이 일단 매도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도할 게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했겠죠. 아, 나 이것 때문에 옮길 거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 뭐, 5천만 개 옮길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다면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네, 본인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말을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뭐 XRP 가격 움직임을 봐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로 봐서는 매도를 했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관련된 뉴스 중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현물 ETF 출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암호화폐 쪽으로 현물 ETF가 출시된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다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ETF가 승인이 됐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달러를 못 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앞으로 뭐 XRP가 다시 5,000원을 넘고 심지어 1만 원을 넘고 이런 게 단지 ETF가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가 출시되면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것 같지만 현실은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토탈2 ES라는 네, 차트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빼고,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차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알트코인들만 다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1년에 최고점이 1.59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으로 정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의 고점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알트코인의 종류는요, 이때가 적어도 한 100배에서 100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종류가.
그러면 돈은 줄어들었는데 나눠 먹을 애들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피가 잘 안 오르는 이유 뭐 중에 분할 상장이 있잖아요. 일종의 분할 상장을 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에는 심지어 돈도 더 많이 들어왔는데 분할 상장을 계속하니까 코스피가 그동안 계속 못 오르고 있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네,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분할 상장이었잖아요. 자금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각종 밈코인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밈코인 붐 작년에 좀 심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솔라나 기반으로 한 각종 동물들이 막 설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라는 뭐 이상한 밈코인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저러한 사람들 뭐 유명인들도 다 밈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나눠 먹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2017년보다 2021년보다 월등히 적어진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리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는 뭐 수십 배, 100배 이런 코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만 해도 뭐 5배에서 10배 오른 코인은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그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현재는 최고점을 대비했을 때 여기를 넘어선 알트코인 자체가 그 수가 너무 적어요. 네, 이런 게 알트코인 시장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앞으로도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 비싼 건 맞는데요. 하나에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1억 5천만 원을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쉽게 설명을 해보죠. 엔비디아 뭐 너무 비싸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뭐 200달러가 넘었으니까. 하지만 뭐 예전에 뭐 한 20달러, 30달러 수준에 샀어도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0. 몇 달러였는데 0.1달러 하던 게 2달러 혹은 뭐 20달러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이니까 거기에서도 또 10배를 올라가게 됐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가격이 뭐 한 1억 5천만 원 되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또 10배가 돼서 15억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니까 가급적이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서울 부동산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구글에다가 KB 주간 시계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KB 부동산 링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간 아파트에서 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주간 시계열 요게 매주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그 파일인데 현재 서울시장의 분위기를 네, 상당히 잘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간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붉은색 계열이면 네,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푸른색 계열이면 네, 빠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데 좀 푸르스름하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과 현재 뭐 서울 부동산은 차이가 뭐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부동산은 상승세가 진짜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증감을 봐도 전세가가 특히나 뭐 강동구나 광진구 요런 데는 전세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뭐 전월세 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전월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너무 예전에 비해서 좀 확연히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뭐 둔촌주공의 입주 물량이 대략 뭐 한 12,000세대? 뭐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니까 요 영향으로 인해서 전월세가 풀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요런 의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동안 좀 공사비 상승이 여기까지 야기가 된 것 같아요. 공사비가 오르니까 신축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좀 멈추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 정말 인기 없잖아요. 그리고 뭐 빌라 투자, 빌라 짓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빌라를 지어서 판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빌라 짓는 건설하는 곳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을 조금 더 공급을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가 현재는 사라진 상태죠. 아파트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이런 말씀을 되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경향이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좀 규제를 하는 그쪽까지 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집값을 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출 규제고 대출 규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건 정말 많은 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중에 자금을 줄이니까 집값을 좀 덜 높이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플러스 공급을 늘려서 이렇게 집값을 잡는 게 가장 시장에 친화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사실 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공사비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사업비 같은 게 워낙 많이 들고 시장은 좀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임대 시장이 공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급이 쉽게 말해서 쇼티지가 났어요. 너무 없습니다. 아마 서울에 현재 전세나 월세 구해보신 분들은 좀 되게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그나마 물량도 너무 없어서 너무 근심 걱정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월세 보증금과 월에 내는 그 월세 임대료도 네,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와 월세가 올라가면서 시차를 두고 매매가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저는 우리나라 집값은 코스피랑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뭐 5만 원대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뭐 10만 원 넘었다고 치면 두 배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 번 걸로 우리나라는 성향상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미국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도 역시 익절하고 부동산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욕구. 뭐 어떻게 보면 에셋 파킹이라고 하거든요. 좀 안전자산으로, 네, 옮기고자 하는 욕구이죠. 네, 요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 갭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인서울이면 가장 좋죠. 인서울 구석지도 괜찮냐? 저는 뭐 지하철역 다니고 어느 정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라고 하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좀 10년 이내 신축이라면 안 오르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스피가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뭐 오르기만 하는 건 없으니까. 코스피가 좀 떨어져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AI 영향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 더 매수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세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공급 물량이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고 그리고 돈 번 사람들이 생기면서 부동산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올려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 이외의 광역시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부동산 시세를 이렇게 추세를 볼 때, 먼저 매매가를 먼저 보기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매매가보다는 전세가를 먼저 보거든요. 전세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성이 그동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수요잖아요. 전세는 누가 봐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경우를 보면 일단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진 않고요. 주요 지역들 위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곤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네, 공급 물량이 좀 있어서 좀 빠지고 있으니까 강서구는 좀 조심하시고요. 사하구랑 강서구는 좀 가깝죠. 네,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부산에 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향후 차차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뭐 영도구나 사하구, 강서구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동구나 뭐 동래구, 남구 뭐 요런 수영구 그리고 해운대구 요런 데는 나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차차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급하게 서두를 땐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차분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은 좀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구는 부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죠. 너무너무 안 좋았던 대구의 시장인데, 아직도 매매가는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가 바닥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구 쪽은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좀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특히나 수성구는 다시 수성구가 대장이잖아요. 네, 수성구는 또 더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구나 서구 이쪽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전세 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뭐 대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무너졌었는데 좀 바닥은 찍고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대구를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마이너스였거든요. 여기 뭐 되게 심각했죠. 2022년부터 21년, 22년부터 시작했던 마이너스가 한 5년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구 역시도 전세가가 먼저 반응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매매가도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인천 아직은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천도 뭐 부산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입주 물량이 좀 많았던 게 이유인 것 같고요. 인천은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항상 좀 뒤늦게 오르는 시장이라서 인천은 좀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이나 광주도 아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과 대구는 좀 어느 정도 좀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울산은 반전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 울산은 좀 상승이 가장 빨리 나올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경상도 지역에 있는 뭐 광역시급 네, 이런 도시들의 뭐 실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들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세종시도 좀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21년, 22년 뭐 이럴 때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여기 색깔이 파란색이 엄청 짙은 색깔이죠.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가 끝나고 이제 전세가가 플러스로 좀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아직 매매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좀 조만간, 세종시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종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하면은 뭐 시세가 막 올랐다가 또 이렇게 조용해지면 시세가 빠졌다가 정부 정책에 좀 많이 휘둘린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세종시는
전세가가 좀 많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뭐 매수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투자 목적으로 세종시에 투자할 때는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저라면 투자 목적으로는 세종시보다는 뭐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에 좀 괜찮은 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을 보시면 너무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냥 서울은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서울이기만 하면 엄청나게 큰 폭의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권에서 정책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출을 일단 쪼였고요. 그 다음에 토어제를 전 지역을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대책들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세금 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높인다던가 공시가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거래세, 취등록세를 높인다던가 하는 세금 쪽을 건들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수요를 많이 눌러줄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제까지 정책을 실현한 거를 뭐 반응들을 봤을 때 세금 쪽보다는 대출을 눌렀을 때가 훨씬 더 집값을 좀 덜 오르게 하는 효과가 좀 컸거든요. 정책 차원에서 대출을 누르는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정권, 문 정부 때에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자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정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대출을 좀 건들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르긴 할 텐데, 이재명 정부의 좀 정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어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이 풀리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게 될 것 같거든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규제를 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지금 혹시나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시면 매수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번 정권에서 또 규제를 하면 어쩌지? 한편으로는 빨리, 좀 추진이 돼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서 새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이게 부동산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시장성은, 사업성은 훨씬 더 좋아지는데 정부에서 이 각종 규제를 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차라리 기축, 신축 뭐 이런 거를 투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투자자분들은 좀 여러모로 힘드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한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일면으로는 네, 금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뭐 벼락거지 열풍도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금을 좋은 때 투자 못해서 수익을 못 얻었다는 이유로 네, 금을 이 시점에 들어가는 건 저는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네,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음번 차례를 좀 기다리고 좋은 자산을 검색하면서 지금은 좀 현금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너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매수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혹은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인버스 ETF에 투자하기보다는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하거든요. 숏으로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을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축도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이 SGOV라는 이체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미 국채인데 초단기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0개월에서 3개월 아주 짧죠. 그래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데 이자도 준다. 한 1년에 4% 가까운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인데 요런 거를 모아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원화로 모으셔도 좋습니다. 원화로 모으실 때 혹시나 뭐 업비트 같은 계좌가 있으면 업비트에만 넣어 두셔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 뒀다. 그럼 1년에 한 20만 원씩 대략 한 2% 정도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를 모으고 싶으면 업비트에 모으시고 달러를 모으고 싶으면 SGOV나 뭐 테더는 요새 좀 김프가 껴서 SGOV 같은 걸 이렇게 모아 두시면 다음번에 기회가 올 때 언제 올진 모르겠어요. 네, 1년 후가 될지 뭐 3년 후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꾸준히 모으시다 보면 큰 돈을 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엔비디아도 한 60% 이상 하락했을 때가 있거든요. 요럴 때 매수를 했다면 지금 대략 한 20배 정도의 수익이 있을 수 있었겠죠. 요런 기회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을 일단은 지금은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 현금을 열심히 모아서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